그리고 물권과 채권 간에는 그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차권 같은 경우는 채권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그런 그 임차권,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한 임차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민법상 등기된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물권으로 보고 순위가 있게 되죠. 그런 것이 바로 채권은 물권화 경향인데요.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아래쪽에 채권일지라도 등기된 임차권이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권,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이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의 인도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대항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 경우에도 물권적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자, 권리의 경합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청구권 경합하고 법규의 경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있을 때는 특별법을 우선하게 되죠. 그리고 구법과 신법이 있을 때는 신법을 우선하게 되고요.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 각종 행사와 이행 부분이 있죠. 자, 권리 행사라고 하는 거는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의 한계 부분은요, 권리자가 원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이제 민법 제2조에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규정이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조문 자체를, 특히 이제 이 신용관리사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조문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가장 쉬운 게 그거였죠. 조문을 약간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다음 중 틀린 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틀린 근거가 무엇이냐? 조문에 나와 있다. 하면은 뭐 이유를 달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 내기가 가장 쉽겠죠. 두 번째가 이제 판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민법 제2조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리 행사를 따로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또 의무 이행도 다른 지문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민법 제2조 1항에 나와 있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해서 제2조 2항에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권리자나 의무자가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상규상, 사회 관념상으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효과를 보시면은, 신의 측에 위반하면 권리 남용이 되는 게 보통인데, 아래쪽에 보면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당사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한다는 거. 신의 측 위반과 권리남용은 당사 원래는 그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을 하는 사실만 판단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직권 탐지주의, 직권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사회 상규 부분에서 최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의 측이죠. 그리고 신의적인 신뢰에서 파생 원리가 나오죠. 개념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순행위 금지는 원칙, 금반의 원칙, 선행행위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고요. 그리고 실효 원칙이요. 권리행사 기회가 있었는데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자는 게 바로 실효의 원칙입니다. 자, 사정 변경의 원칙은요, 법률행위 성립 기초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서 현재 변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기존의 내용대로 당사자에게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한 경우에는 사정이 변경된 사정을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 민법상으로 또 판례상으로도 사정 변경 원칙을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계속적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경우에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법리입니다. 그렇겠죠.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렇겠죠. 사정이 계속 변화된다고 해서 처음에 어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법원이에요. 계약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거를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극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정을 해야겠죠. 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요, 외형상으로는 권리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실질적 검토를 할 때는 권리의 공공성이나 사회성에 반하는, 즉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행위를 권리남용이라고 합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면 위법하겠죠. 그래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지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권리를 행사하는 거, 여기서 이제 신의 측하고 권리남용이 있는데,
자, 권리남용 부분에서 이게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권리 자체 박탈이 아니라는 거. 독일에는 사건 박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또 우리 민법에도 친권 남용의 경우에는 친권 자체를 박탈하는 그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권리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고 행사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위법하니까 나중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하겠죠. 자, 의무이행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 보호 부분. 보호 부분은 자, 국가가 구제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사력구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당방위라든가 긴급피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고 점유자의 자력구제 이런 부분만 한번 보시죠.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가지고 가해자로부터 탈환할 수 있고 이거는 국가가 조력을 해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인정하는 겁니다. 또 점유자의 자력구제는 점유의 방해 또는 침탈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만을 전제로 해요. 만약에 끝나버렸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내 땅이니까 내 나라에 가지고 가져온다든가 또는 내 물건이니까 내 나라에 물건을 가져와 버리면 그건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권리의 주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권리 주체에서 특히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그 사람이 바로 자연인이고요. 회사 있죠, 회사. 회사를 법인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사단이나 재단 이런 걸 보는데 그래서 이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있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제한이나 포기 특약이 인정되지 않고요.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를 갖는 거하고 거기에 행사하는 능력,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별개라는 거를 일단은 여기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자연인부터 보도록 하죠. 권리 능력 있죠? 행위 능력. 자, 권리 능력 보시면, 권리 능력은 평등한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모든 자연인에 대해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남녀 차별이라든가 연령 고하의 차별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데 권리 능력 취득할 때, 즉 시기는 출생과 더불어서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취득을 하는 거지. 출생 신고는 이거는 이제 이른바 보고적 신고라고 하는데 출생 신고할 때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권리 능력의 종기를 한꺼번에 보면 종기는 사망할 때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사망 신고를 할 때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를 한 때 그때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 점만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그럼 태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출생을 했을 때 권리 능력이 취득하면 태아는 아직 출생하기 전 상태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권리 능력을 인정할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해가지고 특별한 사안마다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 태아의 경우에도 권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고요. 나중에 이제 그 상속이라든가 대입상속 유류분, 즉 이제 상속법 부분에서 주로 인정을 해주죠. 태아의 권리 능력을. 태아의 법률상 지위 부분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출생을 했을 때 이 사람의 권리에 대한 걸 처음에 언제부터 인정을 해줄 것이냐, 태아일 때부터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태어나고 소급해서 인정할 것이냐, 이러한 견해 대립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권리능력 종기는 아까 봤고 사망과 관련된 제도에서 동시사망 추정, 아까 저희가 이제 추정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민법 제30조를 읽었었죠. 그리고 인정사망이란 게 실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일정한 경우에는 절차상 특례에 불과한 거예요. 사망 간주 효과. 그리고 실종 선고는 일정한 시기에 사망을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자,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진 않고 우리 민법상 무능력자 제도라고 해서 무능력자 규정에서 행위 능력을 반사적으로 간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